우리가 큰 2단원에서 뭐 화학원이나 책을 배울 때 큰 2단원에서 원소의 화학적 성, 원소의 주유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유표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유적 성질, 다시 말하면 원자 반지름이라든지 이온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바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왼쪽 아래 내려갈수록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원자 반지름이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내려가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고요. 왼쪽 아래 내려가니까 전자 하나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감소하더라고요. 전자 친화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얘는 전자를 한 개 얻어먹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전자 친화도 워낙 예외가 많아서 교과가 있어서 좀 빠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 음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그 능력치를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기 음성도라는데 이쪽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합니까 하면 다시요. 이놈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쉽게 뺏겨서 그 양혈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양혈되는 성질, 전자 한 개를 잃힐 때 전자를 잃어드는 것은 스스로 산화되는 성질이겠고, 그 말은 남을 환원시키는 이죠. 마이너스 2랑 플러스가 뭐예요? 전자를 뺏기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놈들이죠.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잃고 양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스스로 산화, 남을 잘 환원시키는 능력이 강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한테 원자번호 1번 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20번 칼슘까지만 제시하면 되는 얘네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환원제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면 19번 칼륨이 됐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왼쪽 아래 내려가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통칭한 말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커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원소 주기성들의 왼쪽 아래 내려갈 때 얘기입니다. 그럼 뻔하게 비금속성이 허용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때 전자를 쉽게 얻어서 그 응용이 되는 성질, 스스로 환원되는 성질, 그래서 좋은 산화제 역할을 하겠다는 게 비금속성이 큽니다. 그 다음 비금속성이 큰 것은 2번 헬륨이니까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누구한테? 9번 플로리한테 비금속성이 제일 커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비금속성이 커요 하면서 그 정점에 플로리를 쓰겠다는 거죠. 18조 원소가 비금속입니까? 라고 했다면 맞아. 근데 비금속성이 큽니까? 했다면 그건 아니죠. 비금속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을 비금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비금속입니까와 비금속성이 큽니까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어 잘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8조 원소는 비금속입니까? 맞아요. 비금속성이 큽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17조 원소는 비금속입니까? 비금속이 큽니까? 예, 맞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면 원자 반지름이 되는요. 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원자 반지름은 금속에 대해서는 이 금속들이 패킹될 때 원자 핵간 거리의 절반을 금속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놈들이 패킹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입방, 면심입방, 그리고 최심입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화학투에서 있었습니다. 그지? 그러면서 그 원자 반지름과 그리고 원자량을 알린다면 뭐 금속들이 어떤 패킹을 통해서 밀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그 반대의 케이스도 얼마든지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화학투에 나오고 혹 학교에서 단순입방, 면심입방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하면은 또 한 번 더 나한테 예, 선생님 그런 거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금속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근데요. 비금속은 원자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공유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유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같이 이중결합하거나 지소같이 삼중결합할 때가 있는데요. 걔네들도 단일 결합을 시켰을 때 그 핵강도의 절반을 비금속의 공유결합 반지름,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플로린 단일 결합했을 때 원자 반지름과 그러면 핵간 거리의 절반을 생각하면 이건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산소 단일 결합했다면 맞겠지만 산소 이중결합이 됩니다. 물론 단일 결합하려면 단계에서 이렇게 결합이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핵간거리가 좀 더 작아졌잖아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겠다고요. 3단은 화학 결합할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실까요? 안녕하세요. M이 비금속이죠. 아 금속. M은 금속, 메탈 얘기하고 X가 non-메탈, 비금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프로폴린이 단일을 했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나 핵간거리의 절반이나 같은 말이에요. 산소가 단일을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맞아요. 근데 산소가 이중결합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산소의 원자 반지름은 단일을 했을 때 얘기인데 이중결합의 핵간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질소가 단일결합이 아니라 이중, 삼중할 때도 똑같이 형성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산소가 이중결합했을 때 그 절반을 원자 반지름 삼을 수는 없다. 기준은 단일결합했을 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질소처럼 이중 및 삼중, 물론 탄소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다중결합할 수 있었을 때 그 다중결합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삼지는 않겠다. 단일결합했을 때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X2, 이원자 분자할 때 N2와 O2와 그리고 F2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 대소관계 또는 핵강도리 대소관계는 서로 얘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비금속이긴 한데 18조 원소 얘네들은 공유결합하지를 않잖아요. 18조 원소를 액화시킨다면은 결합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18조 원소의 리퀴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강도의 반절인데요. 이걸 우리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얘기는 일반적인 비금속에 대해서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훨씬 더 커요. 알겠습니까? 원자 반지름 대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H2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게 74 피코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수소가 공결했다면 핵간거리의 절반을 삼으면 얼마요? 37 피코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수소의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54, 52, 53, 53 피코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는 원자 반지름 설명에 있어서 단일을 했을 때의 절반 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조 원소는 원자 반지름 할 때 좀 다시 말하면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만 현상의 문제, 현상의 문제야, 법칙의 문제야? 현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삼아봤습니다. 이중의 원소 원자로 3번 리튬부터 시작하네요. 주르륵 내려갔습니다. 9번 프로까지. 즉 네온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중의 원소였습니다. 3중의 원소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3중의 원소는 12번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17번 염소까지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마 4중의 원소는 이쪽에 19번 칼륨부터 시작되겠죠. 1중의 원소 수소는 여기 처박혀 있겠습니다. 결국엔 같은 쪽에서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전자값 취소가 늘어났군요라고 나중에 말을 붙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한데 핵의 전압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쪼였다라고 하겠다고요. 만약에 멀티버스에서 다른 우주에서는 리튬 그리고 나트륨, 칼륨 작아지는 그런 원자 세계가 있다면 그 동네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2주기 원소에 비해서 3주기, 4주기가 더 사이즈가 작아진대. 어떻게 설명할까요? 뭔가 전압량이 다르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핵의 전압이 커지니까 전자 껍질수가 많다 하더라도 핵의 전압이 커지면서 좀 더 많이 땡겨왔잖아. 그렇게 말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다시. 그 동네는 리튬부터 베리움 분석해서 플로리까지 사이즈가 커진대. 그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전자 전압량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자 껍질수도 똑같은데 전자의 개수가 3개부터 9개까지 많아지다 보니까 전자가 반발력이 더 심해졌잖아. 그렇게 말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이 같은 쪽과 같은 주기에서 어떤 결과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이 있었으면 이온의 반지름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온이 뭐 아무데나 즉 뭐 마그네슘 1 플러스 이온이라든지 나트륨 2 플러스 이온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 아니고 18조 원소와 같은 목테스를 만족할 만한 다시 말하면 안정한 이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역시 금속과 그 금속 양면이 있었겠고 비금속과 그 비금속의 음면이 있었을 텐데요. 나트륨 양면이 되는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봐야 전자 한 개를 이랬다지만 알고 보면 맨 바깥쪽 세 번째 전자 껍질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되면 사이즈가 줄어들거든 하겠습니다. 뭐가 되면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 비금속은 전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자가 들어왔을 때 전자끼리 반발력이 좀 더 심해져서 비금속은 그 음면이 사이즈가 커지겠네요. 즉 플로이가 플로이 음면 보면 플로이 음면이 전자가 더 들어와서 사이즈가 왕창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에 다시 말하면 금속과 그 금속의 양면의 반지름의 비율값을 따진다면 얘는 1보단 작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뻔하게 비금속과 비금속 음면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율값은 1보다 더 커지겠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꽤 재밌는 놈들이 나와요. 8번 산소입니다.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의 오비탈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9번 프로림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를 가지겠죠? 11번 나트륨을 제시했습니다. 얘는 2p6를 꽉 채운 게 3s에 하나 채우고요. 12번 마그네슘입니다. 3s에 2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산소에 2마이너스 음면이 된다면 2p6 되겠죠. 마찬가지 플로린 1마이너스 음면이 된다면 2p6가 되버립니다. 나트륨 1풀 마그네슘 2풀 되면 사라지면서 결국엔 모든 놈들이 10번 매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네요. 속도 같은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 되는데요. 그렇다면 등전자 이온은 지금 보다시피 원자 반지름 제시하는데 또는 이온 반지름 제시하는데 전자 껍질수 똑같잖아요. 네. 전자 개수 같으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도 똑같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핵의 전압이 더 커지면서 유액자가 커지면서 사이즈를 줄였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산소의 2마이너, 플로린 1마이너, 나트륨 1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등전자 이온 배치가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사이에서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오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어떤 미지원소 A에 2-를 봤대. 그랬더니 10, 그랬더니 3P에 6를 꽉 채우더래. A는 누구죠? 전자 2개를
18. 어디서 18개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16. 16번 항의 2-잖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B는 1-가 3P6를 이루고 있대. 이해되죠? CL. 7번 염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하고 B가 공유 결합시켜야 황의 염소 두 개를 공유 결합시키면 구분형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나중에 C1 플러스가 3P6를 될까지인데 C1 플러스 얘 누구죠 그러면? 예, 19번 칼륨 되겠습니다. 그러면 칼륨과 염소 사이에 이온 결합하면 이건 이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칭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 화학 결합 통해서.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그리고 등전자 이온이 됐을 때의 등전자 이온의 원자 반지름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현상에 맞춰서 전자 껍질수로 설명할래? 핵의 전환 또는 유핵 전환으로 설명할래? 마지막으로 전자간의 반발력을 설명할래? 라는 것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투명창으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게 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ABC 원자에 대해서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아마 시험 보면 이런 화학 결합까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원 교재성으로 보면 1단은 화학의 언어와 2단은 원자 구조, 3단은 화학 결합까지 뭐 그런 화학 결합하면서 또 분자의 구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네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에너지를 주었더니 이래 1 플러스 기체 상태의 이온이 되면서 전자 1몰계가 빠져나올 때 그때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 달려있다 흡연이다 흡연이죠. 이해됐습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흡연 과정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이온에너지의 경향을 한번 봤어요 했네요. 앞에도 살짝 소개했지만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에너지가 작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쪽과 같은 주기에서는 좀 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같은 주기에서 참 재밌네요. 같은 주기에서요. 이주기 원소에서 오른쪽 갈수록 원자가 커질수록 유액자가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온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가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3번 리튬, 4번 벨륨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5번 분수하니까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6번 탄소, 7번 질소까지 올라가던데 8번 산소하니까 또 살짝 내려오더라고요. 9번 플로린, 10번 네온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주기 원소의 이온에너지 경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향상입니다. 아니 그냥 원자 반지름처럼 뭐 별도로 예외될 거 없이 그냥 쭉쭉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으면 뭐 별 문제되지 않을 텐데 이건 같은 줄인데 대체로 증가하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예외되는 게 있네요. 이거는 보어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 2조 다시 말하면 원자번 4번 벨륨 원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저럴까? 마찬가지 13조 원자번호 5번 분소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예외적인 특징이 나올까? 아니 그냥 예외니까 외워 이래버리면 화학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이 현상을 맞추려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4번 벨륨은 플러스 4의 핵전을 가지고 있고 1SA 전자 2개 있었고 2SA 전자가 2개 있었어.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n 이퀄 1이 있던 전자를 n 이퀄 무한대로 뗄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 이 라임은 무한대의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 1312 kJ/몰 했다. 그렇다면 얘도 여기는 전자를 뗄건 아니고요. 이 전자를 떼려고 합니다. 이 전자를 떼어서 무한대까지 n 이퀄 무한대까지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벨륨의 이온화 에너지야 라고 말입니다. 그럼 5번 분소는 플러스 5의 핵자를 가져요. 그러면 이놈보다는 낮은 데서 1s가 형성됩니다. 요놈보다는 낮은 데서 2s가 형성됩니다. 이것 때문이니까 그래요. 원자번 5번 분소는 또 2s보다 에너지 높은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는데 요놈의 전자를 떼다 보니까 좀 작아졌잖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쭉 증가했으면 이딴 얘기를 할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2조 원소의 S 대 B, 13조 원소의 P가 에너지가 좀 더 높다 보니까 떼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좀 덜 들더라. 분소 이온 에너지가 조금 더 작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 하는 바입니다. 그럼 뻔하게 15조 질소입니다. 7번 질소의 오비탈 배치를 함에 있어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이렇게 전자를 배치했습니다. 점을 찍읍시다. 화살표를 누르면. 그럼 16조 원자력 8번 산소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X나 Y나 Z나 뭐 에너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냥 뭐 편상 요 전자를 뺄 때 필요한 에너지였습니다. 8번 산소도 이걸 뗍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요 놈의 전자 쌍으로 있는 전자를 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홀로 있는 전자에 비해서 쌍으로 있는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좀 작아서 좀 더 떼기가 쉬워졌잖아라고 소개를 하겠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8번 산소에서 쭉 올라갔으면 이딴 얘기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하겠습니다. 즉 이 법칙이 먼저 있고 이후에 현상이 나온 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 말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찾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3주기 원소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리튬에 비하면 나트륨은 좀 더 아래쪽에 11번 나트륨이 형성되고 12번 마그네슘이 분명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헬륨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헬륨은 네온보다는 좀 더 높은 쪽에다가 여기다가 헬륨을 쓰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1주기, 2주기, 3주기 물론 뭐 알루미늄이 살짝 내려가겠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될 수 있겠다고요. 우리 책에 이런 거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온의 장면에서 매번 그리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만 떼가지고 오케이 퍼펙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 또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서 한 개 떼고 그 다음 2개 떼고 3개 떼고 4개 떼고 할 때 에너지였습니다. 얘는 E1 대비 E2, E3 당연히 커집니다. 그럼 뭐하러 가르칩니까? 그런데 1조 원소는 E1 대비 E2가요 왕창 커지는 일을 보아요. 2조 원소요? 얘는 E1 대비 E2가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게 어쨌든 증가했습니다만 E2 대비 E3가 왕창 커지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2조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2개 있어. 한 개 띄고 2개 띄는 거 적당해. 세 번째 전자 껍질 때문에 안쪽 전자 껍질을 건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1조이나 10번들은 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얀색으로 이와 첫 번째 이온 에너지를 그렸다면 이 두 번째 이온 에너지도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오른쪽 한 가지씩 쉬프트 때리면 됩니다. 리튬은 제1 대비 제2는 왕창 커졌으니까 일단 치우고요. 벨륨 원풀, 참고로 이거 스케일은 정스케일은 아닙니다. 벨륨 원풀, 붕소 원풀 갖다가 탄소 원풀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벨륨은 두 번째 이온화질하면 이것 떼는 거죠.
제1과 제2는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 빠지면서 이건 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얘는 뭘 뗀다? 얘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제1 에너지는 분소 쪽이 작았으나 제2는 더 큽니다. 공부했습니까? 제1 에너지가 작다 해서 제2도 무조건 작은 법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탄소는 이 얘기를 오른쪽 한개 쉽게 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소 원풀, 산소 원풀까지 올라가다가 플로 원풀 살짝 내려가네요. 그렇죠? 스케일이 정스케일 아니에요. 제1 대비 제2가 조금만 더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온 원풀, 나트륨 어디가 있다고? 쪽에 나트륨 원풀로 올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때리겠습니다. 리튬 하면은 나트륨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훨씬 더 높은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륨 원풀 이렇게 쓰겠다. 수소에 대해서 제2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제가 한 개밖에 없는데 뭘 또 따해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마그네슘 원풀, 알루미늄 원풀 하면서 규소 원풀 살짝 내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제2 이온을 얼마나 제3 이온을 같이 그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1 이온의 대소관계 또는 제2 이온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XYZ 원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는 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려놓고는 ABC 원자 비교해 보셔야 되겠다고요. 앞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온화지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만약 주질 성질이 시험 문제로 메인으로 해갖고 나왔다면 뭐처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입니다만 전자, 전기, 음성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음성조는 기세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받아먹어서 그 음이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친한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예, 쏘. 전자, 봅니다. 봅니다. 방출하는 에너지를 전자 친화하는데 이게 예외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나트륨은 나트륨 음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음이 되면 오히려 에너지 엄청 흡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오히려 흡수하는 에너지가 마그네슘 같은 2족 원소와 네온, 아르곤과 같은 18족 원소에서는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지? S 오비탈과 S 오비탈과 S 예, 그렇죠. 얘네들은 홀전자가 없어요. 없는 놈들입니다. 홀전자가 없다 보니까 전자 한 개 받아들이려고 할 때 더 높은 에너지 주의 오비탈을, 얘는 P를, 얘는 또 다른 전자 껍질의 S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올려야 되는 뭐 그런 걸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전자 친화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커지니까 풀이 제일 커야 될 것 같은데 염소가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런 예외를 미리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빼버렸던 바가 됩니다. 근데 아마 교과책은 있을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 뭐 스킵하는지 아니면 뭐 야, 예외만 하니까 이번 다음에 학교에도 올라서 공부하자 그런지 그렇게 되기만 할 거예요.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전기 음성도래요.
공유값을 함에 있어서 공유에서 얼마 차가 당기겠습니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전기 음성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원소들의 전기 음성은 굳이 다 외울 이유는 없고요. 몇몇 가지 원소들의 전기 음성만 외워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면 한 세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만 기억해 달라 하겠습니다. 이중기 원소는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 뭐 외우자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게요. 리튬, 헬륨, 금속, 탄소, 질소, 산소, 클로린에 대해서 리튬 1.0, 헬륨 1.5, 2.0에 2.5에 3.0에 3.5에 마지막 4.0입니다. 0.5씩을 완벽한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뭐 굳이 하는 바였습니다. 일중으로서 수소 그리고 나트륨 17쪽으로서 염소 이 세 가지 정도의 정점수는 좀 외워주라 하겠습니다. 2.1 되겠고요. 0.9 되고요. 3.0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전기음수가 좀 작아지네요. 오른쪽 가니까 전기음수가 커지네요. 그래서 실제 값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마그네슘이었다면 경우상 0.9보다 크겠고 1.5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0.3씩 증가되는 순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요. 정말 여유되면 능력 좋으면 황 2.5와 브로민 2.8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학결합 나갈 때 전기염성도 차이를 통해서 무극성 공유력과 극성 동유력 그리고 전기염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얘네들 그냥 이온결합 그렇게 매기는 바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네. 그 HF인가 뭔가 그 다른 거는 그 퍼센티지를 안 미치는데 왜 극성인가 그걸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전기 음성도 차이라는데 예전에는 1.7을 기준으로 했고요. 사학제 들어와서는 1.9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Y축은 결합의 공유성으로 따지겠습니다. Y축은 결합의 이온성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성 여기는 100% 공유성 결합 이온성 0% 여기 100% 0% 그렇게 잡아줄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제 50% 삼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룹으로 삼았습니다. 전기음속 차이가 0을 주겠답니다. 전기음속 차이 0을 주는 집단 A 집단이 있습니다. 두 원소의 전기음속 차이가 0이 되겠다는 것은 당연히도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무극성 분자, 무극성 공결을 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집단 B를 보았어요. 집단 B는 뭐 적당하게 전기음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소, 염소 아닙니다. 2.1에 3.0이네요. 0.9 차이 납니다. 그랬을 때 결합의 이온성은 좀 적고요. 결합의 공유성이 좀 더 많네요. 100%에서 50% 사이죠. 그래서 얘 B들은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C, 정유엽 차이가 1.7보다 더 커버렸더래요.
그러면 C는 나트륨의 염소 같은 것도 취해갔습니다. 나트륨 얼마? 0.9 차이에 염소 3.0입니다. 정유 차이가 2.1. 이 정도 되면 결합의 이온성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이온 결합으로 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고. 그치? D쪽을 잡아봤습니다. D쪽의 대표적인 놈이 누굽니까 하면 1.9를 삼고 여기 있는 놈입니다. HF. HF는 전기음수 2.1에 4.0이니까 1.9 차이 나잖아요. 아 그러면 1.7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이온 결합성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수소 비금속과 누가 봐도 플로리 비금속인데 비금속 결합했다고 이거를 이온 결합으로 취급하기는 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그래도 공유결합성이 좀 더 크잖아 라고 그래서 공유결합성이 큰 쪽으로 됐습니까? 마지막 집단 E가 있겠는데요. 얘는 1.7보다 전기음수가 작지만은 이건 그래도 이온결합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리튬에 수소 붙이겠습니다. 리튬 1.0이죠. 수소 2.1입니다. 전기음수 차이가 얼마밖에 없는데? 1.1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리튬 1 플러스에 수소 1 마이너스 이온결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산화수 얘기할 때 이렇게 금속과 수소가 붙으면 수소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삼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온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둘 다 헬륨과 같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런 몇몇 가지 기준 1.7을 기준으로 결합의 이온성과 결합의 공유성을 따짐에 있어서 좀 예외된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단 대체로는 이렇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자 전체를 봄에 있어서 요래봤다 했습니다. 극성 공결이요, 무극성 공결이요, 극성 공결이요. 그다음에 얘는요, 무극성 공결. 특히 이렇게 무극성 공결을 했을 때 산화수를 매기 위해서 무극성 공결을 기준으로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한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탄소한테 마이너스 3을 그래서 산화수를 매기는 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분자 전체로는 쌍점 모멘트 총합이 제로가 되면 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수소를 이렇게 염소로 치환시켰어요. 이때도 무극성이라고요? 이때는 극성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큰 3단원 쪽에 결합하면서 나오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화학 결합이 뭐 분자 극성하면서 나오게 되는 내용들이죠. 알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챕터 7이 주기적 성질로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죠? 예. 이거 특히 이런 이온에너지, 특히 순차 이온에너지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연습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한테 뭐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문제들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달 문책의 뒤에 연습 문제 많이 실렸잖아. 한 챕터당 한 100문제 이상씩 실려있습니다. 그거 가만히 놔둘 거예요? 대학교 가서 풀려고 아끼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